안녕하십니까. 이 강에서는 마케팅 개념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케팅 개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생산 개념 시대, 그리고 제품 개념 시대, 판매 개념, 그리고 오늘날 마케팅 개념, 사회 생태적 마케팅 개념 시대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 마케팅 개념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기업이 경영 철학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는가에 관련된 것입니다. 생산 개념은 생산 능력이 부족한 시대, 또 소비자들이 구매력이 취약한 시대에서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서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한 제품을 공급해주기 위한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생산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서 가격을 낮추고, 원가를 낮춰서 가격을 낮추고, 또 대량 생산을 통한 많은 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 소비자를 위한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가능하면 공급량을 늘리는데, 또 생산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데 초점을 두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포드 T 모델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에서는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의 가격이 대단히 비싸고 또 공급량도 부족했죠. 그래서 귀족층이나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었죠. 근데 미국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대단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부인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자동차의 필요성 그리고 수요가 매우 컸는 반면에 공급량과 가격이 그걸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때 포드 자동차가 벨트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또 조립 생산을 통해 가지고 표준화된 제품, 부품을 조립 생산하여 대량으로 신속하게 많은 양을 생산함으로써 가격을 크게 낮췄죠. 그리고 공급량도 충분히 확대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 많은 효익을 제공한 이런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들이 양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또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 디자인, 또 다양성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이때 등장한 자동차 회사가 GM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GM 같은 회사를 예를 들 수 있는데 GM은 포드 T 모델에 대항해서 포드는 단일 기업이죠. 근데 GM은 이 조합 형태를 두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에게 밀리게 된 군소 업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조합 형태의 회사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GM입니다. GM의 경우 이러한 태생적인 그런 그 회사의 구조와도 관련이 있지만 다양한 회사들이 모여서 조합 형태의 회사를 만들게 됨에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색상, 또 제품의 성능을 높이는 이런 개념, 즉 제품에 집중하는, 제품의 성능과 품질에 집중하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포드를 누르게 되었죠.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제품 개념 시대다. 즉 기업의 경영 철학을 제품의 품질 성능 향상에 두는 이런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판매 개념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품이 성능과 품질이 대단히 좋죠. 다 표준화됐고 동등화가 됐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나빠서 품질이 월등히 우수해서 판매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시대는 지나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압력밥솥인가요? 예를 들면 압력밥솥이 품질이 좋지 않아서 성능이 좋지 않아서 판매가 안 되는 제품은 없죠. 그래서 모든 경쟁 제품이 다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판매 노력, 광고나 홍보, 다양한 판매 촉진 활동을 통해서 판매 노력을 하지 않으면 판매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게 되었죠. 이런 시대에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설득하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즉 판매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기업 경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판매 개념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역시 이제 제품을 생산해 놓고
푸시 노력을 판매 촉진, 또 판매 노력을 가하는 이런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마케팅 개념 시대는 마케팅 개념은 앞서서 학습한 바와 같이 소비자 욕구 충족을 통한 기업의 이익의 달성이다. 즉 기업의 경영 철학을 소비자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욕구를 어떻게 하면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겠는가. 즉 소비자 수요 조사, 소비자 만족도 조사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겠죠. 고객이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제품, 마케팅 믹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제품 판매를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욕구 충족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호하게 만드는 것이죠. 즉 팔 제품이 아니라 팔릴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판매와 매출, 이익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경영 철학으로서 가장 합당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그 마케팅 활동이 또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여러가지 마케팅 믹스가 소비자 욕구 충족을 넘어서 사회 문화적인 생태적인 영향까지도 고려한 이런 마케팅을 우리가 사회 생태적 마케팅 개념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욕구 충족을 아무리 잘 시켜준다 하더라도 그 욕구 충족의 결과가 사회 문화적인 환경을 파괴하거나 또 악영향을 미치거나 생태적인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생활자로 보는 것이죠. 어떤 문화적인 생태적인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그러한 생활자로서 우리가 간주해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웰빙 마케팅이다, 그린 마케팅. 요즘 힐링이라는 얘기도 쓰는데요. 이런 환경 친화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우리가 생태적 마케팅 개념 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개발이 발전되어 왔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도 생산 개념이 중요한 제품이나 시장도 있을 수 있고요. 제품 개념에 이 중요한 제품 시장이나 환경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념 중에서 우리가 지금 판매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개념을 어디에다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케팅의 역할은 기업 관점에서도 사회적 관점에서 국가의 관점에서도 그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기업의 관점에서는 마케팅의 핵심 개념이 바로 소비자를 관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소비자는 기업 바깥에 있는 환경 요소죠. 기업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마케팅은 기업 외부에 있는 환경 요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소비자죠. 그 외에도 경쟁자, 공급자, 구매자 이런 환경들을 관리하고요. 환경이라고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를 환경이라고 합니다. 기업 외부에 있는 통제할 수 없는 요소를 우리가 기업 외부의 환경이라고 하고 외부 환경이라고 하고 기업 내부에 있어서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부 환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면 기업 외부에 있는 외부에 있으면서 기업의 마케팅 또는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요소들, 주체들을 우리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소비자, 경쟁자, 공급자, 구매자는 마케팅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를 미시 환경이라고 합니다. 또는 과업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정치, 문화, 사회, 기술, 법률 이런 환경들도 생태 환경, 자원 환경 이런 환경들도 우리가 기업 외부에서 기업 경영 활동에 마케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죠. 이런 요소들은 거시 환경 또는 일반 환경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보면 기술 환경 중에서 디지털 통신 기술 또 SNS 이런 기술이 발달하고 됨에 따라서 SNS 마케팅 시대가 도래했죠. 그런 이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또 전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환경 변화에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마케팅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판매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 수익의 획득이라는 것은 뭐 아주 기본적인 그 기업에서의 마케팅 활동이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요. 또 오늘날에 있어서는 고객의 수가, 소비자의 수가 이렇게 지금 인구가 정체되어 있죠. 그래서 새로운 고객을 창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고객을 관리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환경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환경 요소죠.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마케팅 또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었고요. 또 한 번 고객을 평생 고객으로 유지 관리하는 이런 평생 고객 가치의 극대화, 이런 것들도 기업에서 중요한 마케팅 역할이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중요한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효용 창조 기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업이 존재하는 것은,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죠. 그 이익 창출의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기업 활동을 통해서 효용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효용 가치를 창조해서 결국은 부가가치를 우리가 획득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데, 기업이 창출하는 효용은 상품의 효용 가치를 증가시켜서 원가나 비용보다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는데, 이 원가나 비용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기업의 효용 창조 활동입니다. 이 효용 창조 활동을 통해서 원가보다도 비용보다도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죠. 그럼 가격과 원가의 차이가 바로 부가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서 기업은 유지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기업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효용을 창출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업은 크게 형태 효용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 또 시간과 장소 효용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 또 소유권 이전 효용을 창조하는 활동, 이미지 효용을 창조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즉, 기업은 형태 효용, 시간 장소 효용, 소유권 효용, 이미지 효용 등과 같이 5가지의 효용 창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형태 효용은 생산의 기능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시간, 장소, 소유권, 이미지 효용의 창조는 마케팅 기능이 창조하는 효용이라는 점에서 기업에서 창출한 효용의 많은 부분을 마케팅 기능이 창조한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형태 효용은 우리가 원재료나 부품들을 들여다가 노동과 기술을 투입해서 물리적인 변화를 통해 효용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원목을 또는 원단을 사다가 책상이나 옷을 만들죠. 이렇게 되면 원단이나 원목보다는 우리가 형태를 변경시켜서 책상을 만들거나 옷을 만들었을 때 효용 가치가 더 높아지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형태 효용 창조라고 합니다. 시간 효용은 가을에 수확되는 감을 봄에 판매한다 하는 경우에 저장을 잘 해두면 시간만 변화시켰지만 가을의 감에 비해서 봄의 감, 여름의 감이 훨씬 더 높은 효용 가치를 갖게 되죠. 그래서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시간의 변화를 통해서 효용 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 효용 창조 활동이다 할 수 있고요. 울릉도에 잡힌 오징어 한 마리가 우리가 서울로 운송을 한다면은 똑같은 오징어지만 장소의 변경을 통해서 효용 가치가 증가되죠. 그래서 서울에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장소 효용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백화점이나 뭐 전문점 또 편의점 등에서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데 소매점에서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없다면은 아무런 효용을 가치를 인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단순한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도 하나의 효용 가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매상은 도매상으로부터 예를 들면 700원에 사와서 소비자한테는 1000원에 팔게 되죠. 시간과 장소와
형태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소매상에서 사온 즉시 소비자한테 바로 판매를 해도 300원이라는 그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효용 창조, 소유권 이전 효용을 창조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부가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상품을 광고라거나 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브랜드나 기업 이미지가 좋을 때 그 메이커의 이미지를 통해서 제품의 가치가 더 높아지죠. 그래서 유명 브랜드나 유명 메이커의 상품이 똑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고 해봅시다.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가 없는 이런 제품, 또 광고도 하지 않는 제품에 비해서 광고를 하거나 유명 브랜드가 붙어있는 유명 메이커의 컴퓨터가 더 높은 가치를 발휘하게 되죠. 실제로 소비자가 그런 유명 브랜드나 유명 메이커의 상품을 구매했을 때, 소유하게 됐을 때 무명 브랜드나 무명 메이커에 대해서는 높은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를 우리가 이미지 효용 가치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광고 활동이나 홍보 활동, 또 기업의 사회적 활동,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미지 효용을 창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 경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 마케팅 기능이 수행하는 역할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국민 경제 수준은 어떻습니까? 국민 경제 3요소는 우리가 소비, 유통, 생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비는 아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아주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본이나 미국에 갔을 때 일반 대중들이 구매하고 입고 있는 옷이나 또 생활하고 있는 주택이나 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비 수준은 대단히 높은 수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생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생산 그 반도체나 뭐 스마트폰이나 또 자동차나 의류나 신발이나 이런 거 보면은 참 우리나라 생산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소비하고도 남죠. 훨씬 더 많은 양이 외국에 수출되는 이런 생산 공급 능력 대단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켜주는 유통 기능이 낙후되어서 생산자도 피해를 보고 소비자도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생산 원가, 공상도 가격에 비해서 소비자 가격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구매력,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제품이 상당히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죠. 이렇게 되면 충분한 양을 또 자기가 기대하는 고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는 중간 단계인 유통의 기능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통 기능은 정보를 잘 제공해주고 또 유통 코스트를 줄여주고 또 적기에 적정량을 공급해주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런 유통 기능이 낙후되어 있다면은 생산자도 그 생산에 투입된 자금 회수가 또 빨리 일어나지 못하고 또 충분한 이익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도 원하는 양의 원활한 수준의 질적인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통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마케팅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마케팅의 기능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잘 수행돼야지 국민 경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날 마케팅에서의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브랜드 상표는 제품 차별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요새 한번 청바지나 이런 컴퓨터나 다 비교를 해보십시오. 제품의 성능이나 제품의 디자인에서까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단지 이 제품의 성능이나 디자인, 품질 이런 면에서는 유사합니다. 거의 동등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유사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브랜드입니다. 예를 들면 브랜드가 유명 브랜드를 유사하게 유사한 브랜드를 우리가 만약에 붙였다 하면 이거 유사 상표로
상표권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제품 차별화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바로 브랜드입니다. 또 브랜드를 통해서 그 제품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뢰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표권 등록을 하면은 10년간 독점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상표와 똑같지 않더라도 발음이나 또 스펠링이나 또 인식하는데 시각적으로 유사한 소비자들이 유사하게 인식할 수 있으면 이거 상표권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유사상표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상표권 등록은 10년간 우리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발명 특허나 실용 실황과 달리 상표권은 그 독점적 사용 기간이 10년이지만 영구적으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발명 특허와 실용 실황은 단 한 해로 1회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엔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표권이란 것은 상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구적으로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독점적인 차별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브랜드는 고객과의 신뢰, 약속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품, 어떤 브랜드가 붙어 있을 때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성, 이미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이 상표를 보고 그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랜드 관리,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 있어서 브랜드를 하나의 자산으로 볼 수 있죠. 코카콜라나 IBM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대차제도표 상에 있는 자산, 그 금융자산이나 시설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산 가치에 비해서 그 브랜드, 무형 자산 가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브랜드의 자산 가치가 바로 그 주가에 반영되기도 하죠. 그 기업의 가치에 반영됩니다. 물론 대차제도 손익계산서에 반영은 되지 않지만 실제로 기업의 가치,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자산이 실제로 그 기업의 가치에 반영되고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를 임대해주고 소득을 또 올릴 수가 있는 브랜드 자산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의 자산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또 그걸로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오늘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하는 활동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브랜드 자산에 축적이 돼서 자산 가치가 점점 늘어나고 또 항구적으로 보유함으로써 그로부터 이익을 또 창출할 수가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브랜드의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브랜드 충성도, 그 제품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는가, 구매를 고집하는가, 브랜드 충성도, 또 그 브랜드를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는가, 잘 알고 있는가, 인지도, 또 품질, 그 브랜드 하면 품질이 우수하다, 이런 것을 인식하는 품질, 그리고 연상된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 또 바람직한 이미지, 자신이 선호하는 어떤 이상적인 이미지와 얼마나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도 브랜드 자산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요. 기타 독점적인 브랜드 자산 가치 등 이런 것들 5가지 차원으로 브랜드 자산 가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러한 브랜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브랜드 자산을 어떻게 축적하고 또 축적된 자산을 어떻게 수익 창출에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 브랜드 마케팅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